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가 또 새로운 교재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방안전관리자 수업을 우리가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소방안전관리자 제도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제도가.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또 우리가 새로운 또 여정을 시작을 할 건데, 그 전에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좀 안내를 해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대비를 해서 합격을 할 건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냥 뭐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강습 교육을 받으셨고 뭐 교재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교재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70점 이상의 성적을 맞으신다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따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 자체는 쉽죠. 강습 교육을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합격을 한다. 뭐 이거 자체는 쉽지만 굉장히 또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학생이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이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제도가 어떻게 변화가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 건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잘 우리가 개괄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대비를 한다면, 뭐 여러분들한테 무턱대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셔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 또 우리는 이유를 알면 또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어떤 스타일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뭐 우리가 바로 그냥 이렇게 문제를 풀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게 아니라 맛보기로 이런 식으로 시험이 출제가 됐었다. 이제 최근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이번에는 또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그런 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또 이제 본 어떤 문제풀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제도가 어떻게 변화가 됐고 또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나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타이틀은 그렇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합격 전략이에요. 그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안내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기존의 어떤 시험하고의 어떤 변경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짚어드린 다음에, 자, 이렇게 변화가 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니 그럼 너는 어떻게 합격시켜 줄 건데?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요러한 식으로 우리는 시험을 대비할 겁니다 라는 걸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 이야기가 길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군더더기 좀 우리가 영양가가 없고 쓸모가 필요가 없어 보이는 내용들은 가감하게 빼고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소방안전관리자 1급이 됐건 2급이 됐건 3급이 됐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같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각각의 어떤 과정을 따로따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개괄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우리가 지원자분들에 대한 차이점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그걸 이제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목차를 보시면, 제가 첫 번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안내, 그리고 시험이나 강습 교육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볼게요. 내용을. 자, 일단 개요가 나오는데 사실 개요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1958년 3월 11일 이 소방법이 제정이 된 게 58년이죠. 이 보통 이제 소방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는 이것도 외우라고 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소방법이 제정되면서 시행이 됐는데, 자,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소방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요즘에는요, 웬만한 건물에는 소방안전 관리자가 없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게 좀 많이 쓰임새가 있고 좀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하는 소방청 공인 국가전문 자격사다 그랬죠. 이 자격증이 없으면 소방안전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문 어떤 그런 소방 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소방안전은 우리가 나중에 수업을 하면서 배우시겠지만 그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증을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위탁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시험 과정 및 일정인데, 자, 운영 횟수는 상시 시험이 시작돼요. 매월 그냥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시험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뭐 운영 횟수를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어야 해, 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강습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교육 신청을 하시고, 시험 날짜에 해당되는 날짜가 되면 이제 시험을 보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소방안전교육 클릭하신 다음에 시험 신청하고 일정 확인을 해서 시험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강습 교육을 보고 나서 이제 시험을 이어서 보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뭐 시험 일시는 제가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소방안전 사이트에 들어가면 시험 일정이 쫙 떠 있으니까 그걸 맞춰서 이제 본인의 일정대로 그 시험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험 장소, 뭐 한국소방안전원이 있는 곳이라면 지정 장소나 교육장에서 하겠다라는 거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중요하지도 않고요. 자, 응시원서 접수 방법 같은 거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접수할 때 필요한, 그러니까 방문 접수하거나 사이트 접수가 있는데, 뭐 보통은 이제 이 인터넷 사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가셔가지고 이제 응시수수료 내시고 사진하고 증빙서류 내셔가지고 이제 뭐 접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 또 요즘에는 또 이제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요 안전한 사이트에 접수하시면은 이제 응시수수료 결제하신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제 그 안전한 사이트에서 하라는 대로 쭉쭉쭉 해주시면은요 뭐 크게 어렵지가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이게 해보시면은요 아마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잘 모르시겠으면 또 여기에 이제 질문을 하시면은요 답변을 또 잘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요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제출 서류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요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학력을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될 때 뭐 관련 학과 출신이다 그런다면 졸업증명서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교과목을 만약에 증명을 해야 된다면 이수 과목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같은 거 제출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격을 증명해야 된다 그러면 국가기술자격증 4본, 그리고 뭐 만약에 경력에 해당되는 거라면 내가 이 경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건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 드리기 때문에 뭐 제가 따로 별첨을 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응시수수료가 이게 좀 우리한테는 결정적이죠. 올랐어요. 예, 뭐 다만 2,000원, 2,000원이라도 좀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 뭐 이렇게 올랐어 하고 짜증나실 수가 있는데, 응시수수료가 좀 인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 뭐 물가상승률 반영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응시료가 좀 인상됐다는 거, 12,000원이구나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중요하고 그런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자, 합격자 결정. 자, 슬슬 이제 우리한테 관심 있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뭐냐? 일단 여러분들 이게 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일단 첫 번째 40점 이상을 맞으셔야 돼요. 40점 이하를 우리가 꽈락이라고 하는데, 한 과목이라도 꽈락이 나오면 다른 과목이 만점을 맞더라도 이 평균을 만족을 못 시켜요. 그래서 어쨌든 떨어지는 건데, 뭐 여러분들 열심히 제 강의 듣고 본인 스스로 공부하시면 꽈락이 나오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뭐 확실하게 여러분들 만들어 드릴 겁니다. 수업 열심히 들으시면 꽈락은 우리 세상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요게 평균이 70점 이상이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원래 예전까지만 해도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나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 합격하시는 분들이 몇 점으로 합격하시냐면 저 합격했어요 60점 뭐 이런 분들은 많지 않고 62점이에요 64점이에요 68점이에요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60점을 넘었으니까 와 합격이구나 엄청 이제 축하해드리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가 바뀌면서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와 아슬아슬하게도 합격해서 축하드려요가 이제 전부 다 아슬아슬하게 불합격하셔서 너무 슬퍼요로 바뀐 겁니다. 보통은 60점대 걸리는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분들이 전부 합격을 하셨었는데 요게 한 끗 차이거든요. 70점으로 딱 바뀌는 순간에 60점대를 맞아가지고 안 되시는 분들이 꽤 많았다는 얘기예요. 아마 요 오리엔테이션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아쉽게 안 되셔서 다시 도전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70점이 참 원래 다른 자격증 시험들은 다 60점이거든요. 근데 뭔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 70점으로 일단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70점 이상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 70점 이상 득점을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게끔 만들어지는 걸 목표로 수업을 할 겁니다. 믿고 따라오시고 본인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이 나오는데 이거 응시 자격은 너무너무 복잡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내용 속에도 들어있지만 이거를 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합격을, 그러니까 외워서 이걸 막 줄줄줄줄 말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여기에 너무너무 이제 막 꽂혀서 내가 이거를 무조건 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걸 외워서 하시는 분들은 그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특히 1급 소방안전관리자 이 응시 자격이 너무너무 복잡하거든요. 자, 외우는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소방 관련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이 있어요. 소방 관련학과를 졸업했지만 1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나는 관련학과를 졸업했어.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인데 졸업한 후에 또 2년 이상 우리가 경력을 쌓는 사람이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죠? 학력이나 경력을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응시 자격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시험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빡세네요. 그죠? 아니면 다음에 해당되는 요건들 중에 3년 이상 이 요건을 가지고 이제 관련학과 졸업은 아닌데 요 요건을 가지고 또 이번에는 3년 이상 내가 실무 경력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관련학과를 졸업한 게 아니라 그 다른 과를 다니더라도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를 하고 졸업을 한 사람이에요. 또는 1에 해당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관련학과를 나와서 그다음에 뭡니까? 그 이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된다는 거고 요즘에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소방안전 관련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인정이 되는 사람들 쭉 나오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졸업한 사람이면 3년 이상 실무 경력. 그럼 뭐 쭉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게 일일이 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뭐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뭐 석사 학위 이상을 따든지 뭐 이래서 이런 걸로 가지고 3년 이상의 경력을 이제 갖고 계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또 보세요. 이게 소방안전 관리학과고 여기는 또 소방안전 관련학과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이제 나중에 또 뭐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찾아봐서 또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굉장히 또 이 요건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데 여러분들이 해당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맞는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봐서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응시 자격을 취득을 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조건을 만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응시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교육을 받지 않고도 시험을 바로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무덤덤하게 보시는 이유가 있죠.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것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강습 교육을 이수를 한 다음에 수료를 한 다음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은 그 강습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는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그냥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소방안전 관리학과를 나왔든지 아니면 관련학과를 나왔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무 경력을 쌓으면 그냥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오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강습 교육을 우리가 이제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제 응시 자격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 또 이제 복잡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는 이제 뭐 관련학과 뭐 이게 아까 12학점에서 얘는 이제 6학점 이상으로 줄어들죠. 그럼 6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 보통 한 2과목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이수한 분들은 1급은 바로 응시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2급을 봐야 되겠죠. 근데 솔직히 이런 과정은 그냥 내가 만족을 했네? 그러면 이제 그 자격을 이용해서 응시를 하는 거지 보통 이런 자격이 없는 분들은 바로 강습 교육을 아니면 있다고 하더라도 애매하다 싶으면 강습 교육을 받은 다음에 시험을 보는 분들이 많겠죠. 실무 경력을 쌓아야 돼. 근데 실무 경력을 못 쌓은 분들은 강습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고 이런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그러니까 의무소방원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재 진압으로 이제 의무소방대나 이런 데서 만약에 여기 나옵니다. 의무소방대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의무소방대가 그 올해
올해 이제 다 그 제대를 하신 분들로 마지막 기수로 사라져서 예전에 혹시 근무한 분이 계시다면 그 경력이 그 1년 이상 있으면 그걸 이제 인정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의용소방대, 이제 의용소방대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시험을 가셔가지고 응시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응시 자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우는 거는 나중에 뭐 외우는 건 다 외우기는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본 수업을 할 때 제가 몇 가지는 짚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라는 게 아니라 급에 따라서 응시 자격이 좀 다르구나. 그럼 내가 만약에 응시를 하고 싶으면 일단 저의 자격을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나 저런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신 분들은 그냥 강습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통 보시면은 다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서 내가 그러면 이거 바로 응시할 수 있나 없나 그런 게 이제 궁금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건 이제 세부적인 어떤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3급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3급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기준에 맞춰가지고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3급은 그냥 강습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이 뭘까요? 소방안전관리자는 누구나 취득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교육을 면제해주고 응시 자격을 바로 준다는 거지, 여기 이렇게 무슨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럼 소방안전관리자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하얀색으로 돼 있는 거는 어떤 이런 자격이나 경력을 충족을 해야만 응시 자격이 생기는 건데, 나 그런 거 없는데?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이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 강습 교육을 좀 가서 시간을 투자를 하신 다음에 그 강습 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을 보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죠? 일반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강습 교육을 수료한 후에 시험에 응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게 참 슬픈 얘기를 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강습교육 교육수수료가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이전에 합격을 하시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시고 시험을 많이 보셔가지고 막 붐볐습니다. 시험을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응시자들이 많이 몰렸었는데, 이거 6월 30날 이후로는 거의 응시료가 2배 더블 이상으로 뛴대. 물론 이게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그냥 뭐 내가 돈 올려가지고 돈 벌어먹겠다 이게 아니라, 교육 시간도 더 늘고요. 보세요. 이제까지는 40시간 5일을 하던 게 거의 더블로 뛰었어요. 80시간에 10일이 됐고요. 1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10일 동안 강습 교육이니까 2주 동안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교육 시간이 길어진 겁니다. 그만큼 배우는 양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시험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습 시간 자체가 2배로 뛰었으니까 뭐야 그럼 40만 원 아니야? 근데 또 여러 가지 또 교육의 어떤 그 내용이나 이제 강사분들을 또 투입하는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요거 인상액이 48만 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강습 교육 받으시면 반드시 합격하셔가지고 좀 속된 표현으로 본전을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2급도 마찬가지. 2급을 또 많이들 보시는데, 2급은 이제 32시간에서 40시간으로 8시간 일단 늘어났습니다. 8시간이면 하루 정도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일 교육 받던 게 이제 5일이 되니까 일주일을 꽉 채워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수수료도 좀 인상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싸네, 합격하시면 돼요. 합격하시는 겁니다.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른 건 좀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리고 이제 3급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3급은 그대로인데요. 금액만 좀 이상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교육을 또 이제 내용 자체가 또 어려워지고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인상이 됐다는 건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인상된 거에 대해서 뭐 저희가 지나간 얘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군 하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은 어떤 식으로 실시가 되느냐? 문항수는 50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과목하고 2과목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과목별 25문항씩을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시험이 시행이 되는 거고, 문제 형식은 객관식,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지선다형이라고 하죠. 좀 약간 좀 이렇게 막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찍을 수도 있는 그런 사지선다형인데, 뭐 찍는 것도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지선다형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겠고요.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 그래서 60분 동안에 우리가 이제 50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빠듯해요. 중간에 계산 문제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문제는 생각나면 푸는 거고 생각이 안 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평소 때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숙달을 좀 해나오는 게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과목,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근데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또 이런 걸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1급 시험을 보시는 분들, 잠시만요, 이게. 자, 요게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급이 먼저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2급 과목을 먼저, 2급 시험을 보시는 분들, 우리가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급도 이제 1과목과 2과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1과목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법령들 위주로 나와 있어요. 법령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게 1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 소방안전관리 제도 있잖아요. 선임은 며칠 이내, 선임신고는 며칠 이내, 그리고 소방안전 관리자는 무슨 일을 하느냐,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의 전반에 대해서 물어보는 부분을 따로 추가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건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좀 알고 가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소방관계법령인데 여기 이제 건축관계법령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계법령인데 이 소방관계법령의 양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소방기본법, 그 다음에 원래 법 자체가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령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작년에 2개로 쪼개져요. 그래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쪼개져요. 그래서 원래 법이 2개였던 게 3개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뭐가 추가가 되냐면, 우리는 다중이용업소 그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 다음에 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 다음 위험물 안전관리법까지 총 우리가 7개의 법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소방관계 법령 좀 내용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축가계법까지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소방학 개론은요, 불에 관한 내용인데, 뭐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소방학 개론보다는 양은 작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연소나 화재 이론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불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기 취급 감독, 그 다음에 화재 위험 작업 허가 관리인데, 요즘에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 제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 화재 위험 작업을 할 때 또 우리가 어떻게 허가 관리를 할 것이냐, 그 내용이 또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 때문에 추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위험물, 전기, 가스 안전관리, 예전에는 화기 취급 감독이라고 해서 조금씩 들어있던 내용이 독립적으로 이제 내용이 다 늘어난 거죠. 그래서 교육 시간도 늘어난 거고, 그 수수료도 늘어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방방,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그 다음에 소방시설의 구조인데, 원래 이거는 2과목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점검실무 부분에 들어가 있던 내용인데 1과목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구조나 어떤 작동 원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광범위해지고 넓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단순 비교만 해보셔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이 늘어난 게 됐겠고요. 그 다음에 2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점검실습 평가는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요거 각각의 설비가 급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2급 같은 경우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인데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요게 가장 우리가 설비 중에서 알짜 3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급은 알짜 3개는 무조건 하자, 이게 2급이고, 좀 이따 보겠지만 1급은 여기서 추가가 돼요. 뭐 소화활동설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추가가 되는 식으로 갑니다.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가 추가되고, 이 어떤 급에 따라서 조금 양의 조절이 있지만, 뭐 어쨌든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는 하여튼 이거에 대한 점검 실습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소방계획 수립이론 실습 평가도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화재 안전 취약자, 우리가 피난약자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의 피난 계획도 이제 포함이 됐다라는 거, 뭐 시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위 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 구성에 관한 이론 실습 평가가 들어가고요. 이건 원래 있던 것들이에요. 작동 기능 점검표 작성 실습은 당연히 소방안전관리자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응급처치이론, 교육훈련이론 같은 거, 그 다음에 초기 대응 및 피난 실습 평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추가된 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에 대행이 가능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남한테 맡길 수 있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업무가 있는데,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업무는 다른 사람이 하세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다른 사람이 하는 업무도 기록을 남겨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업무 수행 기록의 작성 유지에 관한 내용도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공부하는 양도 늘어나는 거고 교육 내용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회가 이제 화재 같은 것들이 좀 어떻게 안전관리만 잘했어도 막을 수 있는 화재들이 많기 때문에 좀 소방안전관리자 분들을 좀 더 하드 트레이닝, 소위 말해서 빡세게 좀 교육을 시키겠다. 뭐 이런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뭐야 공부하는 게 더 많아졌어, 빡세졌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좀 더 유능한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좀 전문 인력화가 돼가는 거죠. 그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딸 수 있는 자격증에서 이제 정말로 소방 어떤 관련 지식이 있는 분들이 딸 수 있는 전문 자격증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1급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한 2급에서 내용들이 막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더 추가가 됐나요에 집중. 여기 보시면 이런 거예요. 소화, 경보, 피난 구조 설비에서 용수 설비, 소활동 설비가 더 들어가고. 그런데 사실 전반적으로 보잖아요. 1급이나 2급은요. 뭐 약간 조금 줄어들고 하는 건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그냥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급은 좀 더 물어보는 내용이 많구나. 2급은 정말 엑기스, 알짜배기. 그러니까 알짜배기 내용에서 좀 더 추가하는 게 1급이고요. 그리고 알짜배기 내용 중에서도 어려운 걸 빼버리면 3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나온다 안 나온다는요. 거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본인 급수에 맞춰서 보시면 되고 사실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거에 맞춰서 저희는 각 급마다 수업을 할 거니까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혼자 공부하실 거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지만 저랑 같이 하시면 그냥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내용들 전반적인 걸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3급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3급은 확실히 양이 줄었죠? 이런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뭐 알림사항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뭐 예전에 종전법령에 따른 시험 과목이 됐다가 법이 사실은 바뀌었어요. 이게 좀 약간 애매했던 게 뭐냐면 법이 바뀐 거는 작년 12월 달에 바뀌었어요. 12월 달에 바뀌었는데 이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제도는 이제 어떻습니까? 7월 31일까지 유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종전법령에 따른 시험 과목이라고 했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과목으로 바뀐 법을 가지고 막 시험 문제로 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8월 1일 이후로는 완벽하게 이 개정법령에 따라서 시험 과목이 다 재편이 된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게 우리가 변경된 어떤 그 내용을 완벽하게 반영한 어떤 교재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좀 약간 이번에는 만남이 좀 길었죠. 그래서 막 많이들 이렇게 문의를 해주세요. 언제 또 이게 교재 나옵니까? 왜 새 거 안 나오나요? 막 자꾸 그러셨는데 좀 더 완벽한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반영해서 나온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교재가 되는 겁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 보면 과목 변경 세부사항인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요거를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그 다운을 받아서 보시면 되는데 그냥 이게 개괄적으로 보는 거지 뭐 그걸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막 외우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는 양이 꽤 많아졌구나. 교재에 있는 거 그냥 다 본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죠. 제가 뭐 이거 지금까지는 쭉 이제 얘기를 끌어왔는데 여러분들 궁금한 게 이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공부를 시키겠다는 거야? 뭐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맛보기를 좀 한번 봐야 돼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기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거를 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 문제가 꼭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자, 요즘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맛보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야, 그럼 저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그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죠. 첫 번째, 어떤 문제들이 좀 나오냐면 벌칙에 관한 내용을 제일 어려워하세요. 보통 이제 많이 문의가 들어오거나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공부하실 때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벌칙이에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벌칙을 버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몰라 이거 나오면 찍어 이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암기법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하시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벌칙도 외우는데 어떤 룰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풀게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맛보기만 좀 보여드리자면, 자, 소방기본법상의 벌칙이죠. 소방기본법상에서 벌칙이 나오면 가장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좀 많이 나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항상 소방기본법에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무척 중요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소방공무원 시험에서도 그게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중심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걸 구분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방기본법 벌칙 문제는 웬만하면 맞춥니다.
근데 그걸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암기 노하우를 전수할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맛보기만 한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방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소방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소방활동을 방해를 한 거죠. 소방활동을 방해한 건데, 소방기본법에서는 불 끄는 걸 방해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소방기본법에서 때릴 수 있는 가장 큰 처벌이 뭐냐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걸 그냥 때려버립니다. 감히 불 끄는 걸 막아? 야, 이건 용서가 안 되는데? 해서 때려버리는 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이죠. 벌금 조항치고는 꽤 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생활안전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생활안전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요즘에 소방관들이 제일 출동 많이 하는 거? 아, 요즘은 아니네요.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거? 벌집 제거하는 거예요. 말벌집 제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요즘에 그런 거 많더라고요. 갑자기 멧돼지가 출몰을 합니다. 멧돼지 잡으러 다니는 거 있죠. 그런 게 생활안전활동이에요. 겨울이 되면 고드름 따는 거. 자, 그러면 그런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얼마냐? 이게 이제 나중에 외우게 되겠지만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런 거고요. 자, 피난명령 위반 이것도 나중에 저희가 공부하겠지만 이것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관계인입니다. 관계인인데 관계인은 화재가 나면 그 어떤 본인 건물에 화재가 난 거니까 그 화재가 난 거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나 몰라라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럼 관계인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야, 네 건물 아니야?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패턴 한번 볼까요? 제가 딱 말씀드린 그대로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줘요. 가장 무거운 게 뭐냐요? 자, 그냥 가장 무거운 게 뭐냐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중에서 뭐 안 맞고 싶으세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싫으시겠지만 이거 맞으면 끝장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맛보기로 보여드렸지만 본 수업에서는 이거 완전히 딱 정리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 지문 나오면 여러분들이 찍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찍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바로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맨날 법만 물어보느냐? 자체 점검에 관한, 이것도 사실은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그 자체 점검인데, 이 자체 점검 내용을 물어보는 것도 요즘에 대세입니다. 왜냐면 이게 소방 안전 관리의 또 어떤 그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이 자체 점검은 아무나 못해요. 소방안전관리자가 할 수 있는 자체 점검의 그거는 아니 소방안전관리자는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소방안전관리 중에 하실 수 있는 분은 기술사나 시설관리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만 가능해요. 자, 말씀드릴게요. 뭐가 가능하다? 일단 보통 자체 점검은 그냥 일반 소방안전관리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관리업자한테 맡기든지 아니면 기술 자격자라 그래서 소방안전관리로 선임된 기술사나 시설관리사들이 하시는 거예요.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서는 관계인이나 아니면 특급 점검자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 점검 자체는 누가 한다? 전문가들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건이 나와요. 고시원업의 영업장이라고 하는 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해당되거든요. 나중에 외우겠지만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의 기준은 2000제곱미터, 자,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뭡니까? 이때 우리가 종합점검 대상에 들어가요. 근데 2500제곱, 이거 제곱미터입니다. 이 M2가 아니라 제곱미터인데 2500제곱미터인 다중이용업소는 당연히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을 해요. 근데 여기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이런 걸 외울 겁니다. 나중에 제가 외우는 것도 짚어드릴 거예요. 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자격의 종류와 무관하게 종합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다?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이 정도 되는 거 만약에 뭐 1급이나 이런 걸 하시려면 무조건 누구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관리업자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된 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가 종합점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뭐 누구나 할 수도 있다. 무관하게 이게 틀렸습니다. 이것도.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연 1회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그랬는데 특급은 안 그래요. 특급은 연 1회가 아니라 특급은 반기에 1회예요. 그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나중에 우리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 답은 4번이겠네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규모, 설치된 소방시설, 건축물의 사용 승인에 따라 자체 점검의 종류 및 실시하는 시기 등이 다르다. 근데 여러분들 4번 딱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실제로 진짜 기출문제라면 1, 2, 3번을 모르니까 틀리는 거예요. 4번을 딱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착한 문장 아니에요? 아니, 자체 점검을
그 규모나 설치된 소방시설이나 사용 승인에 따라서 다르게 한다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 건물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4번은 공부를 조금만 하셨으면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럼 4번이 되는 건데 1, 2, 3번을 모르면 특히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보통 여러분들 1번을 찍고 틀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빠지지 않게끔 제가 점검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와, 이걸 어떻게 하냐? 자, 제가 일부러 막 되게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기출문제 하나 가져왔거든요. 소방관계 법령에 관한 설명이 엄청 넓어요. 그냥 여기 법령에 관한 걸 다 물어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기출문제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책만 머릿속에 때려 넣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다 외우질 못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요 각각의 포인트를 다 짚어드릴 거예요. 자, 본 수업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소방기본법, 이게 목적이거든요. 소방기본법의 목적은 제가 아예 외우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딱 포인트로 잡는 게 뭐냐? 자, 소방기본법은 뭐 하는 겁니까? 일단은 소방의 목적이 나옵니다. 소방은요, 뭐 하는 거죠?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을 해요. 예경진인데 이거는 별로 오답을 팔 게 없어요. 자,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 급박한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해요. 구조 구급 활동을 합니다. 자, 그걸 통해 우리가 지키고 싶어 하는 게 뭐냐?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를 해요. 스토리가 있죠, 지금? 이러이러한 걸 함으로써 이걸 지키겠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자, 여기서 보통 함정을 많이 파거든요. 공공의 안녕. 자, 이걸 외우셔야 돼요.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그 다음에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그럼 우리는 뭘 확인하면 되느냐? 만약에 소방기본법의 목적이 나왔으면 여기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는 이게 만약에 안녕으로 나왔으면 이제 나머지를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는 건데, 자, 어때요? 요 문장 전체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딱 외우는 그 문제를 바꿔서 낼 수 있는 포인트를 딱 찍어드리잖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짧은 시간 안에 좀 이렇게 우리가 시험 보러 가서 헷갈린다는 걸 확신이 없어서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확신을 심어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소방본부장은 인명구조,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도 관계인의 허락 없이는 당해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일시적인 사용 및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강제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소방본부장이 불 끄러 갔는데 관계인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뭐 문을 깨고 들어가 사람을 구하거나 못한다는 얘기예요. 가능할까요? 그러면 불 어떻게 꺼요? 막 화재가 났는데 거기 중앙 현관문을 깨시면 안 돼요. 그거 어떡할까요? 잘 열고 들어가세요. 어디 있습니까? 급하면 때려 부시고 들어가야지. 나중에 왜 때려 부시고 들어갔냐? 급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좀 들어갔다. 이걸 우리가 강제처분권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강제할 수 없습니까? 없으면 안 되죠. 강제해야죠. 강제처분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본 수업 시간에 배우겠지만 강제처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 말은 당연히 가능한 거고 이거 보통 이제 벌칙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걸 위반해요. 위반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3.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강제할 수 없다니 그럼 불 어떻게 꺼? 라고 생각하는데 공부를 이 부분 안 하신 분은 그래 관계인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럼 불 어떻게 끕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소방관서장 화재 발생 위험이 큰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임의로 옮기는 게 맞죠. 장장 뭐 신나통 같은 게 놀이터에 막 쌓여 있어요. 그럼 근데 누구 건지 봤더니 누구 건지 모르겠대요. 그래 누구 건지 모르면 그냥 놔두고 가야지 이럽니까? 임의로 옮겨가지고 보관할 수가 있겠죠.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서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관을 할 때는요. 그 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옮겼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뭐를 해야 됩니까? 그 사실을 공고를 하는데 그 이제 14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날부터 14일 동안 인터넷에 공고를 해요. 제가 임의로 가져왔어요. 너무 위험해서. 근데 혹시 이거 주인 있으시면 소방서에서 찾아가세요라는 걸 그 가져온 날로부터 14일 14일 동안에는요, 이거를 공고를 합니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뭐 요런 것들 절차. 이런 절차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맞는 게 뭐냐면요. 제가 안 건드린 게 뭐였죠? 기억도 맞고요. 지금 현재 리을도 맞는 겁니다. 근데 니은, 디귿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자, 미음은 뭡니까? 맨날 나오는 게 이거예요. 운행 중인 선박은요, 소방대상물이 아니에요. 왜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이것도 저희가 이제 본 수업 시간에 배울 건데, 소방대상물이 뭐냐? 건축물, 차량, 선박 해놓고 이렇게 가로쳐 놓고는 항구에 메어둔 선박에 한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항구에 메어둔 선박이면 건물하고 똑같아요. 근데 운행 중인 선박은 소방관들이 끌 방법이 없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저기 공해상에 떠있는 배 불났어요. 그거 어떻게 끕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운행 중의 선박 제일 많이 나오는 함정이에요. 이런 거 제가 딱 짚어드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외우려고 그러는데 포인트만 딱 잡아주셔도 돼요. 이 출제자의 어떤 그런 관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같이 공부하는 게 우리 문제풀이 과정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따지면 답은 기억 리을인데 옳지 않은 걸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니은, 디귿, 미음. 말도 안 되는 거 골라라 그러는 게 3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작년에 제가 그 문제풀이반 할 때 다 지문을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갑자기, 와, 연소의 특성. 이게 이제 소방학개론 내용이에요. 불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랬죠?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이 공부 안 하시면 손도 못 대요.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그래 대충 이러지 않을까라고 찍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연소라든가 이런 어떤 그 연소 이론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아예 손을 못 댑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공부를 좀 해놓으신 분은 금방 찾거든요. 교재에 나온 내용을. 근데 교재 내용도 읽어보시면 아,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포인트를 잡아드릴 거예요. 첫 번째, 연소 범위에서 외부의 직접적인 점화원에 의해라는 얘기는 이건 불을 붙였다는 얘기예요. 불을 대서 불이 붙는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게 중요하거든요. 직접적인 점화원, 불을 대서 불이 붙는 걸 우리가 인화점이라고 해요. 왜 그래요가 아니라 그냥 인화점의 정의가 그래요. 불을 붙였을 때 불이 붙는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해요. 근데 발화점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발화점은 뭔데요? 이거예요. 외부에 직접적인 점화원이 없어요. 내가 불을 댄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불이 붙어요? 뜨거운 난로 옆에다 곰돌이 인형 같은 거 갖다 놔요. 그럼 나중에 곰돌이 인형이 어떻게 되죠? 열을 막 받아요. 그럼 이 인형이 뜨거워지죠. 그러다가 저절로 불이 붙어요. 왜 곰돌이 인형은 저절로 불이 붙었어요? 그렇죠. 내가 불을 직접 댄 적은 없어요. 그런데 곰돌이 인형이 뜨거워지면서 불이 붙는 거죠. 이거죠. 열축적. 열축적에서 불이 붙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발화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억하고 니은은요. 내용이 서로 이렇게 두 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인화점과 발화점의 정의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모르면 손도 못 댄다니까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디귿. 연소 상태가 계속될 수 있는 온도, 이 계속될 수 있는 온도를 뭐라고 하냐면 이건 그냥 적입니다. 이걸 연소점이라고 합니다. 연소점.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그럼 지금 기억도 틀리고 니은도 틀리고 디귿도 틀렸죠? 그럼 리을이 맞겠네요. 그럼 연소점은 일반적으로 인화점보다 10도 정도 높아요. 그리고 한 5초 이상 화재가 지속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연소점. 이건 물론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생각이 나면 맞추시는 거고 생각이 안 나면 못 맞추시는 건데 처음 보시는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에이 이런 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아 저거 수업 좀 한번 들으면 좋겠는데 문제풀이반에서 저희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렵다. 그리고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로 딱 넘어가요. 이제 우리가 그 뭐 경보 설비나 소화 설비나 피난 구조 설비의 구조 원리도 공부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 구역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는요 공부를 안 하시면 아예 풀 수가 없어요. 근데 포인트가 있거든요. 자, 제가 짚어드리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 자, 이 건물이 있고 옆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2개를 묶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삼는 건 절대 안 돼요. 건물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삼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면 안 돼요. 이건 공부 안 하신 분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자, 하나의 경계구역은 2개 이상의 층에 미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1층하고 2층을 묶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이 중요하죠. 근데 이 2개를 묶어서 50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층을 다 합했는데 그게 500제곱미터가 안 되죠? 그러면 에이 뭐야 합했는데 쪼만하네? 그럼 그냥 그때는 인정해줘. 그게 바로 뭡니까? 2개의 층. 키워드가 이거예요. 2개 이상의 층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숫자가 500제곱미터 이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건물 그려준 다음에 이렇게 층을 다 구분해 놨는데 위아래 층 이렇게 묶어서 500이 안 되잖아요. 그럼 걔네 둘은 묶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개의 이상의 층이라는 말인데 그거 2개를 합해서 500제곱미터가 안 된다면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요런 거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디귿 리을인데 디귿 리을은 뭐냐?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거는 뭐 다른 조건 없이 원래 경계구역의 어떤 기준은 600제곱미터 이하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 학교 건물 같은 거죠. 학교는 어때요? 면적은 작은데 복도가 있어서 되게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또 따져야 되냐면 건물의 길이를 따져야 되는데 이 길이의 기준이 50m입니다. 몇 미터요? 50m. 그러니까 이게 한 변의 길이가 50m를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50m 이하로 해야 되거든요. 여기도 50m,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50m의 범위니까 얘는 지금 한 변의 길이가 50m라는 거 이건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틀린 거죠. 60m가 아니라 50m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얘는 왜 1000제곱미터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왜 1000제곱미터냐요? 여기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요건 약간 다른 색깔로 강조해 볼까요?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마트 건물 같은 거 있죠? 마트 건물. 1층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우와 전체가 다 보이네. 우와라고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다 보이는 구조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600제곱미터보다 좀 넓어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잡아주겠다는 거죠. 그게 얼마입니까? 1000제곱미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키워드가 딱 있어요. 뭐 살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자, 2개 이상의 층 그러면 500제곱미터 이하. 그냥 아무 얘기도 없으면 600제곱미터. 길이는 무조건 50m. 주된 출입구 그러면 1000제곱미터. 이렇게 키워드를 딱딱 잡아. 여러분들 나중에 교재에다 형광펜만 이렇게 탁탁 치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무조건 풀리고요. 이제 이걸 응용하는 것도 우리가 문제풀이반에서 연습을 할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사실 이걸 이제 응용하는 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림을 준 다음에 경계구역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졸라 어려운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비속어를 써서. 자,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 너무 어려운데? 라고 하신다면, 너무 어려운데? 라고 하면, 이 너무 어려운 걸 뭐 할 겁니까? 우리가 같이 이제 연구를 할 거라는 거예요. 문제풀이반에서.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교차 회로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모르실 수도 있는데 A and B예요. and라고 하는 건 그리고라는 뜻이죠. A and B는 and가 그리고 그 여기에 나온 or가 있는데 or라고 하는 건 또는이에요. 또는. 자, 무슨 얘기냐? A 감지기가 있고 B 감지기가 있는데 A 감지기가 있고 B 감지기가 있는데 A 또는 B죠. 둘 중에 O는 이거 또는 A 또는 B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감지를 했어요. 그러면 불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났을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죠. 아, 이거 안 난 거 같은데? 얘는 났어. 아니, 안 난 거 같은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 뭐 하면 안 돼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 안 돼요. 일단 경보부터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화재 표시등이나 지구 표시등, 그러니까 점등이 되고 그 다음에 경보만 울려요. 점등 경보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다가 정말로 A and B죠. A and B입니다. A도 B도 둘 다 화재를 인지를 해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이제 작동이 되는 건데 작동이 될 때는 이런 거죠. 전자밸브,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되고 밸브 개방 표시등 점등인데요. 밸브가 개방되는 게 표시됐다는 얘기는 밸브가 열렸다는 얘기잖아요. 이 밸브 개방 점등이 됐다는 얘기 지금 작동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가스 나간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뭐 아니면 스프링클러 같으면 물이 방수된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작동이 된 거고 펌프 자동 기동이라는 얘기는 이거 작동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작동이지만 3번은 뭐죠? 경보를 울리고 화재 표시 등만 점등이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다. 이런 과정들을 공부할 겁니다. 이런 것들. 이런 거 진짜 공부 안 하면 못하겠다. 아마 강습 교육 때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좀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약간 실무적인 내용이죠. 자, 작동점검표인데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내가 직접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딱 봤더니 분말 소화기죠. 분말 소화기는 이걸 먼저 외우셔야 돼요. 제가 외우는 포인트를 알려드릴 건데 소화기는 딱 보니까 압력 상태가 나오죠. 이게 0.7에서 0.98 MPa 사이로 무조건 들어있어야 돼요. 0.7에서 0.98 MPa 사이로 들어가야 정상인데 자,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얘는 일단 미달이죠. 지금 이거 부족 충전 상태라는 거예요. 그죠? 얘는 괜찮습니다. 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A가 지금 A실이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점검 결과 적정 여부 X죠. GC 압력계 적정 여부 X. 저건 이제 무슨 뭐겠어요?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들어가야겠죠. 뭐 요즘엔 색깔이 표시가 안 된 것도 있는데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압력계 색깔이 있다면. 그래서 X가 되는 거고 수동식 분말 소화기 내용용수가 10년이 적정 여부를 봐야 되는데 막 이거 2022년이죠. 얘 지금 딱 어떻습니까? 얘 딱 걸렸네요. 그죠? 얘는 딱 걸렸는데 10년이 딱 걸렸으니까 이걸 교체해 줘야 돼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작동 점검 언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미 지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지금
불량인 거죠. 이게 지금 엉망이네요, 여기는. 그죠? 얘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수학이. 자, 얘는 어떻습니까? 이거 한참 벌었죠. 이거 괜찮아요. 적정하고요. 요거 이제 2025년에 교체해야 되죠. 그래서 적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X. 그래서 둘 다 X가 돼 있는 거 4번. 그럼 이제 A실은 소화기를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거 우리가 그 뭡니까? 점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요런 걸 시험에 물어봐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거죠. 이제 실제적인 걸 딱 여러분들 자료를 주면 자료지 시험 문제인데, 자, 이런 거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되게 좋은 게, 자, 기억 버튼을 건드려서라고 하면 기억 버튼을 보는 거예요. 기억 버튼을 딱 보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충압 펌프가 탁 건드려서 기동으로 갔죠. 기동이란 얘기는 뭐죠? 이거 수동으로 지금 수동 작동이 됐다는 뜻이에요. 수동 작동으로 내가 지금 해서 지금 왱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자, 근데 봤더니 프리액션 밸브가 있죠? 자, 프리액션 밸브는 어떻습니까? 지금 수동으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다 정지가 돼 있어요. 정지가 돼 있으면 이것도 원래는 정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걸 뚝 건드려가지고 충압 펌프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자,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수동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거를 기동 상태로 올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충압 펌프가 기동된다라는 1번은 맞아요. 자동은 아니겠죠. 1번이 맞다면 2번은 자동으로 틀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틀리는 거죠. 좋죠, 그죠? 자, 근데 프리액션 밸브는 어떻습니까? 프리액션 밸브는 수동해놓고 둘 다 지금 정지시켜놨으니까 얘가 지금 기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게 얘는 기동하고 얘는 기동하지 않고 얘도 이건 기동하지 않는다가 틀렸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위에 게 틀린 거고 이건 맞는데 여기가 틀렸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뭡니까? 실제로 요렇게 실제 상황을 보고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연습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해설이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딱 보시면은,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로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감지기 작동 점검 중에, 자, LED 등이 미점등이 됐어요. 지금 LED 등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면 우리가 의심하는 게 뭐죠? 아, 전기가 나갔나? 전기가 나갔나고 전압계 측정해봤더니 전압계 이게 떠요. 이게 보통 이제 14V에서 28V 사이로 뜨면 되는데, 얘가 지금 20.32V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전기는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전압계상에. 자, 전기가 들어오는데 이게 왜 작동 안 되지? 왜 작동 안 되겠어요? 감지기가 고장난 거죠, 뭐. 그래서 요건 답이 뭐냐? 감지기 불량이기 때문에 이건 감지기로 교체해야 됩니다. 단선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상적인 전압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1번, 3번, 4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전압이 문제가 아니죠. 전기가 단선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 감지기 불량이에요. 그래서 2번을 찾는 건데 요런 연습을 할 겁니다. 이거 뭐 이렇게 패턴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도 이런 자료가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는데 교재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같이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죠. 항상 중요한 게 이거예요. 교재에 있는 내용만 잘 알고 계시면 무조건 합격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뭐죠? 이게 어떻게 문제로 나오지? 그걸 연습하는 게 문제풀이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런 것도 나와요. 이게 뭐야, 나 자동 심장 충격기 AED 이거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배우는 건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고 전원을 켠다. 착한 문장이죠. 건드릴 게 없어요. 뭐 그렇다는데요, 뭐. 자, 그리고 패드 어떻게 붙이나요? 요 그림 보면 아세요. 여기거든요. 여기를 오른쪽이라고, 여기를 왼쪽이라고 해요. 이게 맞죠. 오른쪽 빗장뼈 아래, 왼쪽 겨드랑이. 보겠습니다. 하나의 패드는 왼쪽 빗장뼈 아래, 왼쪽 빗장뼈 바로 아래쪽. 그리고 다른 패드는 오른쪽 젖꼭지 아래. 이건데 이렇게 돼 있네? 반대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장난을 친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장난을 쳤죠. 그래서 아니군요. 잠시만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자, 뭐 갖다 여기가 됐죠. 요거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장난을 치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거 공부하실 때는 글자로 외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림을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요런 식으로 이제 그림 같은 걸 보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그렇죠.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환자한테 그렇죠. 분석하니까 내가 손대고 있으면 내 자료까지 같이 들어가거든요. 분석에 혼동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심장 리듬 분석 결과 심장 충격이 필요 없으면 심장 충격 안 하면 되죠. 바로 심폐소생술 들어가면 되겠죠.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도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당연한 거지 무조건 당연하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 이해를 하는 과정도 문제풀이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요건 니은이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출문제가 나왔고 기출문제를 어떻게 제가 해설을 해드리는지 맛보기로만 보여드렸어요. 뭐 보니까 별거 없는데
뭐라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가 없는데 요렇게 요거보다 좀 더 사실은 정리를 좀 더 많이 해드리고 이제 원리에 이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제시를 해요. 뭐 이건 이제 우리가 맛보기 강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요. 자, 새로운 교재가 나왔어요. 쇼츠. 이름 멋있죠, 그죠? 요즘에 이 쇼츠가 많이 유행을 하는데 짧게 간단하게 공부하고 빨리 합격하자, 뭐 이런 느낌이 있는 어떤 이름이죠. 그래서 쇼츠 소방안전과제자 1, 2, 3급 교재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좀 저희가 늦었냐면은 요게 이제 2023년 7월에 발행했다는 얘기는요, 그 안전원 교재가 개정된 거를 반영을 하느라고 저희도 약간 시간에 어떤 지체가 좀 생겼다는 거죠. 이 교재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렸어요. 왜 이게 법 바뀐 거 반영 안 됐냐 이렇게 말씀이 많으셨는데, 저희한테도 시간의 여유를, 왜냐면 이게 또 이제 또 8월부터 좀 완전 내용이 바뀐 걸로 이제 시험이 나오니까 그걸 좀 준비한 어떤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발행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바뀐 내용이 많이 이제 그 개정 내용이 반영이 됐으니까 이제는 좀 제대로 저희가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나옵니다. 합격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어떻게 하는 게 좋죠? 전면 개정한 거를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썼고요. 자, 최신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그 기출문제랑 가장 어떤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은 약간 이렇게 마음에 안 차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게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어떤 우리가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게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어차피 이건 뭐 제가 할 건데, 그 중요 문제들을 이제 모두 문제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걸 문제로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교재에 있는 거의 내용들을 대부분 다 읽어보는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그냥 교재만 읽으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니 교재 한 권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싹 마스터를 했다. 뭐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게끔 교재를 구성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푸는 것만으로도 내용 정리할 수 있다. 물론 내용 정리는 제가 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는 것도 좋긴 해요. 책을 가지고 혼자 보시는 것도 좋지만 강의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겠죠. 항상 알죠? 짧게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교재에 어떤 거 뭐 OX 문항도 실었고, 기출문제 복원했고, 뭐 마무리형 주관식 단답 문제 한번 더 써보면 또 우리가 그냥 읽어보는 거 찍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원활하게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이 전문가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교재를 이제 가지고 좀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떡하니 제 옛날 저 누군가요? 이렇게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접니다. 옛날에 저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뭐 핵심 요약도 해드리고 기출문제, 예상문제도 분석해드리고 뭐 쭉 여러 가지 할 건데, 뭐 이렇게 나오니까 좀 쑥스럽긴 하지만서도 어쨌든 이 문제풀이 과정은 저와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겠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도 어떨 때는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강의를 하다 보면 이게 쉬운 건 아니고 힘들다. 좀 이거 뭐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합격하신 분들이 막 이제 유튜브에다가 가보면 실제로 있어요. 저 강의 밑에 막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는 걸 보면 굉장히 힘이 많이 납니다. 뭐 저한테는 좀 쑥스럽긴 하죠. 혼자 보고 싶은 어떤 그런 건데, 혼자 보고 싶은데 또 우리 책을 내시는 우리 출판사분들께서 여러분들 많이 보시라고, 이게 혼자 보기 아까우신지 이걸 다 이렇게 실어놨는데,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확신이 생길 거예요. 이게 많은 선배분들, 실제로 합격하셨던 분들이 뭐 저희가 막 작성해서 한 거 큰일 나요 그랬다가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요게 유튜브에 가보면 이 글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읽어보긴 했었는데, 이런 어떤 것들을 제가 이렇게 쭉 해서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실어 놓은 거니까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고. 근데 문제는요, 제 거 강의만 듣는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제 강의를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공부도 하시면 제가 그 공부하시는 걸 더 도와드려서 좀 더 빨리 합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도 이렇게 보면 참 힘이 나요. 이렇게 딱 보면 그래, 막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또 나중에 합격하셔서 또 좋은 글도 남겨주시고 또 좋은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 소위 말해서 좋은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좀 약간 제 자랑까지 더해가지고 전반적인 내용을 좀 훑어드렸는데, 뭐 좀 그렇습니다. 보고 나서 글쎄 뭐 나는 좀 모르겠는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반적으로 그래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 내용이 많아졌다. 그리고 어려워졌다.
그래서 그냥 예전처럼 대충 책이나 한번 보고 가서 풀어서 합격할 계제는 아니다. 더군다나 70점 이상 맞아야 되기 때문에 뭐 버리는 문제는 좀 버리지만 맞출 수 있는 걸 확실하게 맞춰야만 합격의 가능성이 된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시면 또 본인의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합격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걸 도와주는 강의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저는요,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고요. 뭐 좀 내용이 길다 보니까 지루하지 않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한번 쭉 참고해 보시고 괜찮은데 싶으시면은요 또 우리가 본 그 문제풀이 강의에서 또 같이 하면서 또 열심히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